오늘은 1부에 이어서 그 밤의 이야기를 마저 해볼게. 잠이 오면 그대로 잠들어도 괜찮아. 어차피 이야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러갈 테니까. 1부에서 우리는 한 장면까지 같이 왔어. 종금사라는 환승역. 해외에서 짧은 달러를 빌려와서 국내에 긴 자금으로 바꿔주던 그 자리. 짧은 돈이 들어오는 플랫폼이 있고 긴 돈이 나가는 플랫폼이 있고, 그 사이를 종금사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던 환승역. 평소엔 아주 잘 굴러갔지. 짧은 이자는 싸고 긴 이자는 비싸니까. 그 차이만큼이 종금사의 몫이었고 또 한국 경제의 윤활유였어. 그런데 이 구조엔 한 가지 전제가 있었어. 짧은 돈이 계속 새 돈으로 갈아 끼워줘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이걸 롤오버라고 불러. 굴리기, 만기가 돌아오면 새 대출로 갈아타는 거야. 3개월짜리 달러가 만기가 되면 또 다른 3개월짜리 달러로 갈아 끼우고, 그 달러가 또 만기가 되면 또 새 달러로 갈아 끼우고,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평소엔 너무 당연한 일이라 아무도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매일 아침 지하철이 오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1997년이 시작되자 환승역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 1월에 한보가 무너졌어. 철강회사였지. 부채가 자기 자본의 20배가 넘었어. 3월엔 산미가 흔들렸고, 4월엔 진로가 부도유예 협약에 들어갔어. 그리고 여름엔 기아 사태까지 터졌어. 7월 15일 기아가 부도유예 협약을 신청했지. 그 충격은 가을까지 이어졌어. 한 해 한 해 큰 기업들이 차례로 흔들린 거야. 종금사 장부 안에서 이들에게 나간 긴 대출은 그대로 쌓여 있었어. 해수는 멀고 만기는 가까웠지. 그런데 그게 한국만의 일이 아니었어. 그 7월, 태국에서 먼저 불이 났거든. 태국이 바투아 방어를 포기하고 변동 환율제로 넘어간 거야. 그동안 태국 정부는 바투아를 달러에 묶어두던 방식으로 환율을 지키고 있었어. 1달러는 약 25바트. 그 선을 정부가 지키고 있었지. 그런데 더 이상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날 바트는 크게 흔들렸고 이후 폭락의 길로 들어섰어. 태국 경제는 휘청였고 그 불씨가 동남아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어. 인도네시아로, 말레이시아로, 필리핀으로. 그리고 그 시선이 점점 북쪽을 향하고 있었어. 해외 채권자들의 시선이 달라졌어. 어제까지 한국은 괜찮지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지. 종이 위의 숫자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야. 종금사 장부에 적힌 한보, 산미, 진로, 기아의 이름들, 그 옆에 적힌 큰 숫자들, 그리고 만기가 짧은 달러 부채의 산. 짧은 만기, 짧은 만기, 짧은 만기. 그들의 결론은 단순했어. 이 돈 더 이상 굴리지 말자. 그 시기 한국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준 중요한 손 중 하나가 일본계 은행이었어. 한국과 가깝고 자금도 풍부했으니까 짧은 달러를 빌려주기엔 가장 자연스러운 파트너였지. 그런데 일본 은행들도 그때 자기 안의 부실 채권으로 흔들리고 있었거든. 일본의 거품 경제가 무너진 게 1991년쯤이었어. 그 후유증이 10년 가까이 일본 은행들의 장부를 짓누르고 있었지. 자기 코가 석자였던 거야. 그러니 한국에 빌려준 짧은 달러를 만기가 오면 회수하고 싶어진 거지. 누군가는 손을 빼고, 누군가는 망설이고, 누군가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걸었어. 해외 채권자들이 빠르게 만기 연장을 꺼리기 시작했어. 그게 가을부터 점점 빨라졌어. 그 무렵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어. 일본 정부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구상을 꺼냈거든. 아시아 통화기금, 영어로 AMF. 아시아의 위기는 아시아의 돈으로 막자는 아이디어였어.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 중국, 동남아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금. 규모는 약 1천억 달러로 거론됐지. 그 시점 기준으로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어. 그런데 이 구상은 오래가지 못했어. 미국과 IMF가 반대했거든. 표면적인 이유는 도덕적 해이였어. 조건 없이 돈을 풀어주면 아시아 국가들이 구조개혁을 미룰 거라는 우려, 그리고 IMF 중심의 국제금융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 그렇게 AMF 구상은 11월 마닐라 회의 이후 사실상 힘을 잃었어. 테이블 위에 잠깐 올라왔다가 조용히 내려간 거야. 만약 AMF가 그때 만들어졌다면 협상의 경로와 조건의 강도가 달라졌을지도 몰라.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정이야. 미국과 IMF의 압박 자체는 그대로였을 가능성이 크니까. 다만 그런 선택지가 그 시점에 테이블 위에 있었다는 건 분명해. 그리고 그 선택지가 사라진 자리에 다른 길이 놓였지. 그렇게 새 열차가 오지 않게 됐어. 종금사 창구 앞에 만기가 돌아온 달러 부채들은 쌓여만 갔고 새 달러는 들어오지 않았지. 어제까지 매일 들어오던 그 짧은 달러가 오늘은 들어오지 않는 거야. 종금사 직원들의 책상 위에 만기 알림이 쌓이기 시작했어. 노로보 실패. 굴려야 할 돈이 굴러가지 않게 된 거야. 거절 도장. 새 열차가 오지 않게 된 거야. 그러자 모두가 달러를 찾기 시작했어. 은행은 자기 살림을 지키려고 달러를 끌어모았어. 만기가 다가오는 자기 외채를 갚아야 했으니까. 기업은 수익 결제와 외채 상환을 위해 달러가 필요했지. 반도체 공장의 장비도, 정유 공장의 원유도, 비행기의 연료도. 결국 달러 같은 외화로 결제해야 했으니까. 우리 돈으로는 거래되지 않는 영역이 너무 많았어. 그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었어. 개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 환전 창구 앞에 줄이 길어졌지. 유학생 자녀에게 보낼 달러, 사업상 결제할 달러, 그냥 불안해서 들고 있고 싶은 달러. 환율은 매일 다른 숫자를 가리켰어. 그리고 정부도 달러를 찾고 있었어. 정부 안에서 그 누구보다 다급하게. 가용 외환 보유액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거든. 매일 아침 어제보다 줄어든 숫자를 확인하는 회의가 이어졌어. 그 숫자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 공식 외환 보유액은 약 204억 달러였다는 기록이 있고, 그중 실제로 즉시 쓸 수 있는 가용 보유액은 89억 달러 수준이었다는 기록이 있어. 어떤 자료는 그 가용분이 더 적었다고도 해. 자료마다 숫자가 다른 이유는 보유액의 정의가 달랐기 때문이야. 장부에 적힌 숫자와 당장 꺼낼 수 있는 숫자는 달랐어.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보든 결론은 하나였어. 달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 일부에서 외환 보유고를 산소통에 비유했었지. 그 산소통이 그 시점에 거의 비어가고 있었어. 그리고 새 산소는 들어오지 않고 있었지. 위기는 빠르게 와. 한 달, 때로는 그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어제까지 멀쩡해 보이던 것들이 오늘은 무너지기 시작해. 그렇게 1997년 11월 21일 한국 정부는 IMF에 손을 내밀었어. 그 밤 재정경제원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어. IMF 구제금융 패키지는 약 550억 달러 규모였어. IMF가 약 210억 달러, 세계은행이 10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이 40억 달러, 그리고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양자 지원이 약 200억 달러였지. 여러 기관이 모여서
한 나라에 달러를 모아준 거야. 그 시점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어. 그만큼 위기가 컸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이 컸다는 뜻이기도 해. 그런데 그 달러는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었어. 조건이 함께 들어왔어. 첫 번째 조건은 고금리였어. 떠나려는 외국 자본을 붙잡기 위해 이자를 크게 올렸지. 돈이 머무르고 싶어지도록 이자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야. 두 번째는 긴축이었어. 정부 지출을 줄이고 재정을 조이는 거지. 세 번째는 구조조정이었어. 부실한 금융기관과 기업을 정리하는 거야. 부실한 종금사를 닫고 부실한 은행을 합치고 부실한 기업을 정리하고. 네 번째는 개방이었어.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을 더 활짝 여는 것. 외국 자본이 더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이 네 단어가 그 후 몇 년에 한국을 바꿔놨어. 고금리, 긴축, 구조조정, 개방. 어떤 단어는 빠르게 효과를 냈고 어떤 단어는 천천히 풍경을 바꿨어. 시장금리는 한때 20%를 넘었어. 그 이자를 견딜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았지. 멀쩡해 보이던 회사들도 줄줄이 무너졌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많은 가족들이 흔들렸지. 그게 그 겨울의 풍경이었어. 그리고 그 겨울 사람들이 장롱 속 금을 들고 나왔어. 금 모으기 운동이었지. 결혼 반지를 들고 나올 사람도 있었고 돌반지를 들고 나온 사람도 있었어. 부모님이 물려준 금부치를 들고 나온 사람도 있었지.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줄이 길었어. 그게 그 시대의 정서였어. 나라가 어려우면 같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정서. 그 사이 종금사는 정리되고 있었어. 30곳에 달했던 종금사 중 상당수는 문을 닫거나 다른 금융회사에 흡수됐어. 살아남은 곳은 손에 꼽을 정도였지. 환승역 자체가 사라진 거야. 짧은 달러가 들어와서 긴 자금으로 바뀌던 그 자리. 그 자리가 텅 비었어. 그 후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짧은 돈과 긴 돈의 만기 차이를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어.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 한국은 IMF 차입금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어. 약 4년 만에. 원래 예정보다 3년 가까이 앞당겨서 외환 보유액은 차곡차곡 쌓였지. 2025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약 4,280억 달러야. 1997년의 가용 보유액 89억 달러와 비교하면 50배 가까이 늘어난 거지. 산소통이 두꺼워졌어. 그때보다 훨씬 두꺼워졌어. 기업들도 달라졌어. 자체 현금 흐름이 두꺼워졌고 글로벌 매출로 달러를 직접 벌어들이는 회사들이 많아졌어. 짧은 외채에 의존하던 시절과는 풍경이 많이 달라졌지. 어떤 기업들은 한국 안보다 한국 밖에서 더 많이 벌어. 그게 외환 보유액과는 또 다른 형태의 안전판이 되어줬어. 그런데 말이야. 종금사가 사라졌지만 종금사의 문법은 사라지지 않았어. 짧게 빌려서 길게 굴리는 구조. 만기를 변환해서 그 차이로 수익을 얻는 구조. 그건 지금도 어딘가에서 다른 이름으로 돌아가고 있어. 이름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고 옷이 바뀌어도 그 문법 자체는 금융이라는 세계에서 사라지지 않아. 그리고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달러로 결제돼. 원유도, 반도체 장비도, 항공기도,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도, 우리가 매일 쓰는 앱의 서버 비용도 결국 달러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버는 돈은 원화지만 우리가 사야 하는 것들은 달러야. 이 구조는 1997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달라진 건 우리의 산소통 두께지,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종류가 아니야. 그래서 질문은 여전히 남아. 달러가 다시 비싸지는 날이 오면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외환 보유액이 두꺼워졌다는 것과 위기를 겪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야. 두꺼운 산소통을 가졌다고 산소가 무한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위기는 늘 산소통의 두께보다 빨리 와. 오늘 밤은 여기까지 할게. 1997년 그 밤이 어떤 구조 위에서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지금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 회차에서 이어가 볼게. 다음엔 또 다른 환승역의 이야기를 가져올게. 오늘도 들어줘서 고마워. 편안한 밤 보내. 오늘도 수고했어.